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올해 82세고요.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좋은 곳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 말을 믿고 따라갔다가 제가 얼마나 큰 배신을 당했는지 아직도 생각만 하면 온몸이 떨려요. 우선 제 상황부터 설명드릴게요. 저는 남편 병철이와 55년을 함께 살았는데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32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요. 남편이 공무원이어서 연금도 나오고 평생 모은 적금이 3억 정도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아들 현우는 38살이고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며느리 선영이는 전업주부예요. 손자 민호가 하나 있고요. 그동안 큰 탈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죠. 현우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어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집에 와서 안부를 묻고 명절 때는 꼭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그런데 2년 전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갑자기 제 건강을 과도하게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깜빡깜빡하는 일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들이 나이든 어머니를 걱정하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어요. 제가 뭔가 깜빡할 때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선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혹시 기억력에 문제는 없으세요? 라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82살이면 당연히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걱정하는 척하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특히 선영이는 제가 조금만 깜빡해도 어머니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나는 정정해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던 중 3개월 전에 일이 터진 거예요. 제 82번째 생일이었어요. 현우가 아침 일찍 집에 와서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선물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 있어요. 거기 구경 갔다 와요.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인데?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가보시면 알아요. 깜짝 선물이에요 라고 하면서 웃었어요. 저는 아들이 어디 좋은 식당이나 경치 좋은 곳에 데려가려는 줄 알았어요. 82세 생일이니까 뭔가 특별한 곳에서 식사라도 하자는 건 줄 알았거든요. 선영이도 함께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준비 다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아들과 며느리가 효자효부구나 싶었어요. 차에 타고 나서도 현우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선영이도 어머니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걸요라고 했고요. 차로 1시간 정도 가니까 경기도 어디인가로 가더라고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기도 좋고 정말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정말 예쁘네라고 했더니 곧 도착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멈춘 곳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피 실버타운이라는 큰 간판이 붙어 있는 건물 앞이었거든요. 현우야, 여기가 어디야? 우리 왜 여기 왔지?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 여기 한번 구경해 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실버타운을 구경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현우야, 나는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곳을 구경해야 하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현우가 어머니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시설들이 어떤지 한번 보시라고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선영이도 어머니 요즘 실버타운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아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어요. 시설을 구경하는 것 정도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로비도 호텔처럼 화려하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맞아주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오늘 견학 오신 분이시죠? 라고 하면서 안내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분이 시설을 하나씩 안내해 주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식당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도 구경시켜 줬는데 정말 호텔 같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시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왜 나를 여기에 데려왔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우와 선영이가 직원한테 묻는 질문들을 들으면서 더욱 불안해졌어요. 혹시 어르신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 대신 절차를 밟을 수도 있나요? 입소하신 후에 외출이나 외박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과의 연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서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저를 여기에 입소시키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견학이 끝나고 상담실로 안내됐어요. 그곳에서 시설 담당자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어요. 비용이라든지 입소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현우와 선영이가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상담이 끝나고 나서 저는 현우에게 물어봤어요. 현우야, 우리 이제 집에 갈까? 구경도 다 했으니까. 그런데 현우가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여기서 하룻밤 지내보시는 게 어때요? 체험 숙박이라고 하네요. 한번 경험해 보시고 어떤지 느껴보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왜 갑자기 여기서 자야 해? 나는 집에 가고 싶어라고 했어요. 그러자 선영이가 어머니 그냥 하룻밤만요. 체험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싫었어요. 갑자기 왜 여기서 자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야, 나는 집에서 자는 게 좋아. 우리 집에 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우의 표정이 갑자기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냥 하룻밤만 지내보세요 라고 하는 톤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강요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현우야, 엄마는 정말 집에 가고 싶어. 왜 갑자기 여기서 자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현우가 시설 담당자와 뭔가 대화를 나누더니 다시 저에게 왔어요. 어머니,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모시러 올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돼. 나는 집에 가겠어.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현우는 어머니 하룻밤만요라고 하면서 제 팔을 잡더라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제 아들이 저를 억지로 여기에 두고 가려는 것 같았거든요. 현우야, 엄마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정말 집에 가고 싶다고. 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선영이가 제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머니, 휴대폰은 제가 보관할게요. 여기서는 필요 없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가져가 버렸어요. 왜 내 휴대폰을 가져가? 돌려줘. 라고 했는데 어머니, 내일 드릴게요. 오늘은 푹 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우가 제 손에서 집 열쇠까지 빼앗아 갔어요. 어머니, 열쇠도 제가 보관할게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현우야, 선영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 물건들을 가져가는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내일 꼭 모시러 올게요. 여기서 푹 쉬세요 라고 하면서 정말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멘붕이 왔어요. 제 친아들이 저를 속여서 이런 곳에 버리고 가다니. 82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낯선 방에서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섭고 불안했거든요. 계속 왜 현우가 나를 여기에 두고 갔을까? 정말 내일 데리러 올까?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 7시에 직원이 깨우더라고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바로 제 아들이 언제 오나요? 저 집에 가야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보니까 다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모두들 여기 사시는 분들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음식도 목에 안 넘어가고 계속 시계만 쳐다봤어요. 9시, 10시, 11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도 현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휴대폰이 없어서 직접 연락할 수도 없었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는 직원한테 부탁했어요. 제발 제 아들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저 정말 집에 가야 해요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현우가 한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거기서 계속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은 제가 정리할게요. 뭐라고? 현우야, 엄마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나 집에 가야 한다고. 라고 소리쳤는데 현우는 어머니, 거기가 어머니한테 더 좋은 곳이에요. 전문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언제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어? 나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었잖아. 라고 했는데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져서 걱정됐어요.
거기서 지내시면 안전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집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제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 정리가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집 관리 못한다고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현우는 어머니께서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제 아들이 정말로 저를 여기에 버리고 갈 작정인 것 같았거든요. 그것도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한 직원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이름이 은혜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속상해 보이시는데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은혜한테 제 상황을 다 얘기했어요. 은혜야, 나는 정말 멀쩡한데 아들이 갑자기 이런 곳에 데려다 놓고 가버렸어. 나 집에 가고 싶어라고 했더니 은혜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할머니, 요즘 그런 경우가 많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들을 가족들이 억지로 여기에 모시고 오는 경우요. 특히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설마 현우가 내 재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혜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할머니 혹시 집이나 통장 같은 거 아드님이 관리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야, 그런 건 다 내가 관리하고 있어. 현우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는데 라고 했더니 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 혹시 집 등기부등본이나 통장 같은 거 확인해 보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런 걸 왜 확인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은혜가 혹시 모르니까요. 요즘은 가족들이 어르신 모르게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급하게 은혜한테 부탁했어요. 은혜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내 집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라고 했더니 은혜가 할머니,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은혜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좀 보세요 라고 하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제가 본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집이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것도 급매라고 써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내 집이 왜 여기 나와 있어? 라고 소리쳤더니 은혜가 할머니 이거 아드님이 올리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연락처도 아드님 번호로 되어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 아들이 정말로 제 집을 팔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그 집은 내 집이야. 라고 소리쳤는데 은혜가 할머니 진정하세요. 더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은혜가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제 집이 이미 현우 명의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내가 언제 집을 현우한테 넘겼어? 라고 했더니 은혜가 할머니 혹시 서류에 도장 찍으신 일 없으세요? 아드님이 뭔가 서류를 가져와서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6개월 전에 현우가 어머니 세금 관련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세금 관련 서류인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서류가 집 소유권 이전 서류였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은혜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제 아들이 저를 속여서 집까지 가로챈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집을 팔아서 돈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였고요. 그럼 내 적금은? 내 통장은 어떻게 됐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은혜가 할머니 혹시 통장이나 카드 같은 거 아드님이 가지고 계신 거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몇 달 전부터 현우가 어머니 요즘 금융 사기가 많으니까 통장은 제가 보관할게요 라고 해서 주요 통장들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제 안전을 위해서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럼 내 돈도 이미 현우가 가져간 거야? 라고 하니까 은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이 나쁜 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소리쳤어요. 은혜가 할머니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라고 하면서 달래줬지만 저는 도저히 진정이 안 됐어요. 그때 은혜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더 문제가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아드님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니신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치매라고? 라고 소리쳤더니 은혜가 내 며느리분이 할머니 동네 사람들한테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전문 시설에 모셨다고 말하고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나를 치매 걸린 할머니로 알고 있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은혜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야 아드님이 할머니 재산을 처리하는 게 쉬워지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 나쁜 놈들.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 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은혜가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가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 내가 왜 못 나가?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를 가족이 치매 환자로 입소시킨 걸로 되어 있어서 가족 동의 없이는 외출이 어려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절망적이 됐어요. 제가 여기 갇혀 있는 동안 현우는 제 재산을 다 처리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물어보니까 은혜가 할머니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아드님이 할머니를 속였다는 증거를 말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증거를 어떻게 모아?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아드님이 할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가져갔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은혜가 일단 여기서 할머니가 정상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드님이 다시 오시면 대화를 녹음해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녹음을 어떻게 해? 내 휴대폰도 빼앗겨서 없는 데라고 하니까 은혜가 제 폰으로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은혜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저를 속인 증거를 모으고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거든요. 며칠 후에 현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선영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제가 현우야, 나 집에 가자라고 하니까 현우가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한테 더 좋아요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더 좋다는 거야? 나는 내 집이 좋아라고 했더니 선영이가 어머니 집은 이미 정리됐어요. 이제 어머니는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정리됐다는 게 뭔 소리야? 라고 물어보니까 현우가 어머니 집을 팔기로 했어요. 어머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리쳤어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내 집을 팔아? 그 집은 내 집이야. 그러자 현우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집은 이미 제 명의예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넘겨주셨잖아요. 언제 내가 집을 너한테 넘겨줬어? 라고 소리쳤더니 어머니께서 서류에 도장 찍어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은혜가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현우가 저를 속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더 추궁했어요. 그 서류가 집 이전 서류였다고 미리 말해줬어? 현우가 당황하면서 그건 어머니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우실까봐 라고 말을 흐렸어요. 그럼 나를 속인 거네? 세금 서류라고 거짓말하고 집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한 거잖아. 현우와 선영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선영이가 어머니, 지금 상태로는 그런 복잡한 일을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해 못한다고 했어? 나는 멀쩡해. 라고 소리쳤더니 현우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요즘 많이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다 녹음했어요.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과 현우가 저를 속여서 집을 가져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그날 현우와 선영이가 간 후에 저는 은혜와 함께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여기서 탈출해서 제 권리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은혜와 함께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할머니 내일 새벽에 시도해 보세요. 그 시간에는 직원들이 가장 적어요라고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은혜야, 나 82살인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 문은 다 잠겨 있고. 라고 했더니 은혜가 할머니 1층 화장실 창문이 있어요. 거기는 잠금 장치가 없어요. 밤에 청소할 때 환기 때문에 열어두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서웠지만 결심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현우가 제 재산을 다 빼앗아갈 것 같았거든요. 은혜야, 내가 만약 나가면 너는 괜찮을까? 혹시 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 라고 걱정했어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제가 모르는 척 할게요. 할머니가 혼자 나간 걸로 하면 돼요라고 은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은혜가 더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할머니, 그런데 며느리분이 내일 오신대요. 원장님이랑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러 와? 라고 물어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성년 후견인 얘기가 나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성년 후견인이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은혜가 할머니가 치매 같은 병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가족이 대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재산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적 행위를 가족이 대신 하는 거죠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럼 완전히 내가 바보가 되는 거네? 라고 하니까 네,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요라고 은혜가 대답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선영이가 와서 성년 후견인 절차를 밟으면 저는 정말로 끝나는 거였어요.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다행히 룸메이트 할머니는 깊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슬리퍼를 손에 들고 맨발로 복도를 걸어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어요. 1층 화장실에 도착했는데 정말 은혜 말대로 창문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창문이 생각보다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82살의 몸으로 그 창문을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화장실 변기 위에 올라가서 창문 쪽으로 몸을 밀어 넣었는데 중간에 끼어서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야간 순찰하는 직원이 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급하게 창문에서 빠져나와서 변기에 앉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화장실 좀 이용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더니 아, 그러세요. 조심하세요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휴.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직원이 간 후에 다시 창문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했어요. 변기 위에 화장지 통을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창문으로 기어 나갔어요. 창문에서 나오다가 바닥에 떨어질 때 오른쪽 발목을 삐끗했어요. 아야. 라고 소리가 나올 뻔했지만 급하게 입을 막았어요. 발목이 아팠지만 참고 일어났어요. 밖은 정말 깜깜했어요. 11월이라 새벽 공기가 너무 차가웠고요. 저는 잠옷 차림에 슬리퍼만 신고 나온 상태였어요. 그런데 도망갈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실버타운이 산속에 있어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단 길을 따라 걸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발목을 절뚝거리면서 걸었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목에서 욱신욱신 아팠지만 참고 계속 걸었어요. 1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드디어 큰 길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버스가 다닐까 싶어서 걱정됐어요. 버스 정류장에 가서 시간표를 보니까 첫 차가 6시더라고요. 지금이 4시 반 정도였으니까 1시간 반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11월 새벽이라 너무 추웠는데 정류장에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6시가 되어서 드디어 버스가 왔어요. 기사님이 저를 보더니 할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서울 강남구요라고 했더니 여기서 서울까지는 환승을 여러 번 해야 해요. 괜찮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지하철까지 타서 드디어 우리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게 오전 10시였어요. 5시간 넘게 걸렸어요. 발목은 더 아팠고 온몸이 다 아팠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집 문 앞에 매매 스티커가 빨간색으로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봤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리지? 라고 생각해서 여러 번 눌러봤는데도 계속 안 열렸어요. 비밀번호를 바꾼 것 같았어요. 그때 옆집 김미선 씨가 나오시더라고요. 어머 영자 씨, 어떻게 여기 계세요? 현우가 어머님 좋은 곳에 모셨다고 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선 씨한테 다가가서 미선 씨 우리 현우가 뭐라고 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현우가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전문 요양시설에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은 비워둘 수 없어서 정리한다고. 라고 미선 씨가 말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미선 씨, 나 치매 걸린 것 같아. 나 멀쩡하지 않아? 라고 했더니 미선 씨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 그럼 현우가 거짓말한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하지. 나를 속여서 실버타운에 가둬놓고 집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더니 미선 씨가 어머나 세상에 그런 일이. 라고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미선 씨가 그럼 영자 씨 우리 집에서 좀 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요 라고 해서 미선 씨 집으로 갔어요. 미선 씨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미선 씨가 영자 씨 그런데 현우가 집 매물 광고도 냈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벌써? 라고 물어보니까 네 며칠 전부터 올라와 있었어요. 금매라고 써 있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저를 실버타운에 가둬놓은 사이에 집을 팔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였어요. 미선 씨가 영자 씨 그런데 이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누구? 라고 물어보니까 변호사나 그런 분들 말이에요. 이건 명백히 사기잖아요 라고 미선 씨가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남편 병철이의 후배 중에 이철수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퇴직 검사 출신이신데 남편이 살아계실 때 가끔 만났던 분이었어요. 미선 씨 혹시 전화번호부 좀 빌려줄래? 아는 분한테 연락해 볼게라고 해서 이철수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 병철이 아내 영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 영자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상황을 다 설명드렸어요. 아들이 저를 속여서 실버타운에 감금하고 집을 가로챈 이야기를 다 했더니 이철수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영자 씨 이건 명백한 사기죄요. 그리고 감금죄도 성립해요. 라고 하시면서 분노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증거를 정리해야 하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철수 선생님 사무실로 가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은혜가 도와줘서 녹음한 파일도 들려드렸고요. 현우가 저를 속여서 집을 가져갔다고 인정하는 내용 말이에요. 이철수 선생님이 녹음을 다 들으시고 나서 영자 씨,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현우 씨가 직접 속였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지금 급한 건 부동산 거래를 막는 거예요.
집이 팔리기 전에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영자씨 동의 없이는 집을 팔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줘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철수 선생님이 바로 법원에 서류를 접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자씨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현우 씨가 성년 후견인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막아야 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철수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법원에서 확인해 보니까 현우가 이미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더라고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제 재산을 관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나쁜 놈.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라고 분노했더니 이철수 선생님이 영자씨 화낼 시간에 우리도 대응해야 해요. 영자씨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82세 치고는 인지 능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치매와는 거리가 멀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진단서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현우의 성년 후견인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요. 며칠 후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였어요. 이제 현우는 제 동의 없이 집을 팔 수 없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성년 후견인 신청도 기각됐어요. 제가 정상이라는 의학적 증거가 있었거든요. 현우가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거기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왜 법원에 이상한 서류를 내셨어요?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우야,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엄마한테 한 짓을 법정에서 다 밝힐 거야.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현우가 법원 결정을 듣고 완전히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선영이랑 같이 미선 씨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제가 거기서 지내고 있다는 걸 알았나 봐요. 미선 씨가 문을 열어주니까 현우가 어머니 나와서 얘기 좀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얘기하면 돼. 숨길 것도 없잖아 라고 했어요. 현우가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어머니 위해서 한 일인데. 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는 바로 말을 끊었어요. 위해서? 나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실버타운에 가둔 게 나를 위해서라고? 라고 소리쳤더니 현우가 어머니 그게 아니라 라고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때 선영이가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어머니 혼자 살기에는 너무 위험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내 상태가 뭐가 안 좋다는 거야? 나는 멀쩡해. 라고 했더니 선영이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지셨어요. 가스불도 켜놓고 나가시고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가스불 켜놓고 나갔어?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라고 소리쳤는데 현우가 어머니께서 기억 못하실 뿐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미선 씨도 옆에서 현우야 내 어머니 멀쩡해 보이는데? 치매 같지도 않고. 라고 하니까 선영이가 아줌마는 모르세요.
저희가 매일 보니까 아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그만해. 너희들이 나를 치매로 만들어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거잖아.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현우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어머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 재산을 노렸어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럼 내 허락도 없이 집을 내 명의로 바꾼 건 뭐야? 그리고 매물로 내놓은 건 뭐고? 라고 했더니 현우가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건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제가 관리하는 거였어요 라고 변명했어요. 관리? 팔아먹으려고 했으면서? 라고 했더니 선영이가 어머니 집이 너무 커서 관리가 힘드니까 작은 곳으로 옮기시라고 그런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언제 집이 크다고 했어? 내가 언제 옮기자고 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현우가 어머니 어쨌든 지금 법원에 넣으신 서류 취하하세요. 우리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이미 이철수 선생님께 다 맡겼어.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을 법정에서 다 밝힐 거야. 현우가 깜짝 놀라면서 이철수 선생님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후배야. 퇴직 검사 출신이고. 너희들 제명이 뭔지 아니? 사기죄 감금죄래라고 했더니 현우와 선영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선영이가 어머니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라고 협박하더라고요. 뭐? 너희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도 어머니 상태에 대한 증인들이 있어요. 실버타운 직원들도 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그래? 그럼 나도 증거가 있어라고 하면서 은혜가 녹음해준 파일 일부를 들려줬어요. 어머니께서 서류에 도장 찍어 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건 어머니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우실까봐. 현우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녹음을 듣자마자 현우와 선영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건 어떻게?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놀랐지? 엄마가 바보 할머니인 줄 알았나? 너희들이 나를 속이는 동안 나도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라고 했어요. 미선 씨도 녹음을 듣고 어머나 정말 현우가 어머님을 속인 거네요. 라고 하니까 현우가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라고 변명했어요. 저는 오해? 세상에 그런 오해가 어디 있어? 세금 서류라고 거짓말하고 집 이전 서류에 도장 찍게 한 게 오해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선영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용돈? 그게 내 돈 가져가려고 한 거에 비하면 뭐가 돼? 라고 했더니 선영이가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거 될 텐데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내가 죽기도 전에 벌써 내 재산을 너희 거라고 생각했다고? 현우가 선영이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영이가 본심을 다 드러낸 거였거든요. 미선 씨가 선영 씨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라고 하니까 선영이가 아줌마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걸요. 며칠 후에 이철수 선생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영자 씨, 현우 씨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합의요? 무슨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집은 영자 씨께 돌려드리고 대신 형사고발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집을 되찾는 게 1차 목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철수 선생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자 씨, 제 생각에는 합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영자 씨, 현우 씨가 영자 씨 적금도 이미 상당 부분 인출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내 적금도? 라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네,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까 3억 중에 2억 정도가 인출됐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 나쁜 놈들. 집도 모자라서 내 적금까지 가져갔다고? 이철수 선생님이 그래서 더욱 합의하면 안 돼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에 현우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 왔더라고요. 표정이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어머니, 제발 합의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저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너 내 적금도 가져간 거 맞지? 라고 물어봤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이더니 그건 어머니 요양비로 쓰려고 한 거였어요 라고 변명했어요. 요양비? 한 달에 얼마나 든다고 2억이나 가져갔어? 라고 소리쳤더니 현우가 그게 선영이가 투자를 했는데 잘못됐어요 라고 털어놨어요. 투자? 내 돈으로 투자를 했다고? 라고 하니까 미안해요. 어머니, 돈을 잃었어요. 그래서 집이라도 팔아서 메꾸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진짜 이유가 나왔어요. 제 돈으로 투자를 했다가 망해서 집까지 팔아서 메꾸려고 했던 거였어요. 저는 현우야, 너 정말 나쁜 놈이구나. 엄마 돈으로 투자했다가 망하니까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했어. 라고 했어요. 현우가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라고 빌었지만 저는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현우야, 늦었어. 이미 변호사님께 다 맡겼고 경찰서에도 고발장 접수했어. 현우가 깜짝 놀라면서 경찰서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사기죄, 감금죄, 횡령죄로 고발했어. 이제 경찰에서 수사할 거야 라고 했더니 현우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저 회사에서 잘리면 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한테 그런 짓 하기 전에 생각했어야지라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현우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아마 변호사를 구하느라 바쁜 것 같았어요. 이철수 선생님이 영자 씨, 현우 씨 측 변호사가 또 합의를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조건이 더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조건인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집도 돌려주고 인출한 적금 2억도 분할로 갚겠다고 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2억을 받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철수 선생님이 영자 씨,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이런 약속들을 잘 안 지켜요. 돈을 못 갚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현우 씨가 재범할 가능성도 있고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끝까지 가는 게 좋겠어요. 법정에서 확실하게 판결받고 현우 씨도 처벌받게 해야 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주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우를 조사하고 싶으니까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거였어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제가 당한 일들을 자세히 진술했고 녹음 파일도 제출했어요. 경찰관이 할머니,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요즘 이런 사건들이 많아져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거든요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럼 더욱 확실하게 처벌해야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 당하지 않게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에 정말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82세 어머니 속여 5억 재산 가로챈 아들 검거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비슷한 일을 당한 분들도 많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특히 동네 사람들이 영자 씨 정말 잘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우 회사에서도 이 일을 알게 됐나 봐요. 현우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선영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현우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선영아, 늦었어. 처음에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니? 라고 말했어요. 그럼 민호는 어떻게 해요? 아빠가 전과자 되면 민호도 피해를 받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민호는 제 손자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현우를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선영아,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애 아빠가 할머니 재산 훔친 사람이라고 솔직히 말하든지라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마침내 재판 날이 정해졌어요. 이철수 선생님이 영자 씨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재판에서 영자 씨가 직접 증언하셔야 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긴장됐지만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제가 당한 일들을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할 거였어요. 재판 전날 밤 미선 씨가 영자 씨 내일 재판 잘 되길 바라요. 정말 용감하세요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미선 씨 고마워요. 82살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이제 끝을 봐야죠라고 말했어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될 날이 왔어요. 82세 할머니의 마지막 승부가 펼쳐질 순간이었어요. 재판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82살의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당당하게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선 씨가 영자 씨,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라고 해서 함께 법원으로 갔어요. 법원 앞에는 기자들도 와 있더라고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법정에 들어가니까 현우와 선영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선영이는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까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현우의 제명을 읽어주는데 사기죄, 감금죄, 횡령죄였어요.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범죄더라고요. 이철수 선생님이 제 대리인으로 나서서 사건 경위를 설명해 주셨어요. 피해자 김영자 씨는 82세의 고령으로 피고인 현우는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처음에는 떨렸는데 막상 말을 시작하니까 담담해졌어요. 판사님이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니까 제 친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피고인이 언제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2년 전부터 제 건강을 과도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요. 라고 말했어요. 검사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아들이 저를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은혜가 녹음해준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서류에 도장 찍어 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 서류가 집 이전 서류였다고 미리 말해줬어? 라는 제 목소리도 들렸고요. 그건 어머니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우실까봐 라는 현우의 대답도 명확하게 들렸어요. 녹음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현우가 직접 저를 속였다는 걸 인정한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현우 변호사가 이 녹음은 불법 녹음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검사가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라고 반박했어요. 그 다음에는 실버타운에서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증언했어요. 아들이 생신 선물이라고 속여서 저를 실버타운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휴대폰과 집 열쇠를 빼앗고 강제로 그곳에 머물게 했어요. 라고 말하니까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라고 판사님이 물어보시니까 82년을 살면서 가장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탈출했는지도 설명했어요. 82세의 몸으로 새벽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했어요. 발목을 다쳤지만 집에 가고 싶어서 참고 걸었어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판사님이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의 공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현우가 증인석에 섰어요. 현우 변호사가 피고인은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현우가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 좋은 곳에 모시려고 했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바로 반박했어요. 그럼 왜 피해자 동의 없이 집을 자신 명의로 바꿨습니까? 현우가 그건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라고 하려고 했는데 검사가 그럼 왜 매물로 내놨습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면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추궁했어요. 현우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검사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적금 2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이것도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입니까? 현우가 그건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라고 털어놨어요. 피해자 동의를 받고 투자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현우가 고개를 숙이면서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현우가 제 돈으로 투자했다가 망해서 집까지 팔아서 메꾸려고 했다는 게 법정에서 드러난 거였어요. 이번에는 선영이가 증인석에 섰어요. 선영이는 끝까지 시어머니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그럼 왜 동네에 피해자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선영이도 답변을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인이 나왔어요. 은혜였어요. 은혜가 서울까지 와서 증언해 준 거였어요. 피해자 할머니는 치매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정신이 맑으셨어요 라고 은혜가 증언했어요. 그럼 왜 실버타운에 입소하게 됐습니까? 라고 판사님이 물어보시니까 가족들이 강제로 입소시켰어요. 할머니는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라고 은혜가 답했어요. 은혜의 증언으로 제가 정상이었다는 게 더욱 명확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이철수 선생님이 최종 변론을 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82세 고령의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챈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조작하고 실버타운에 감금한 후 재산을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현우 변호사도 최종 변론을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며칠 후에 판결이 선고됐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법정에 갔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현우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을 편취하고 예금을 횡령하였으며 피해자를 실버타운에 감금한 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현우가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자가 됐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결국 해고당했어요.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현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현우야 이제 늦었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법원을 나오니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후련해요. 82살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끝까지 싸워서 이겼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들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처럼 싸울 수 있어요. 이 인터뷰가 방송되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격려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재판이 끝난 후 집도 되찾고 남은 재산도 보호할 수 있게 됐어요. 현우가 투자로 날린 2억은 분할로 갚기로 했지만
솔직히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제 권리를 지켜낸 거였어요. 은혜도 서울로 이직해서 가끔 저를 찾아와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은 분들이 많아요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이철수 선생님도 영자 씨 이 사건이 선례가 되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줄어들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는 미선 씨와 함께 노인 권익 보호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한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할머니는 영자 씨 덕분에 제가 용기를 냈어요. 제 딸도 비슷한 짓을 하려고 했는데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다는 걸요. 현우와 선영이는 이혼했어요. 선영이가 이 모든 게 현우 때문이라고 하면서 떠났고요. 손자 민호는 현우가 키우고 있는데 가끔 안쓰럽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도 현우가 자초한 일이죠. 간혹 현우가 연락을 해서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저를 그렇게 배신한 사람을 다시 믿을 수는 없거든요. 대신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은혜를 딸처럼 아끼고 있고 미선 씨 같은 좋은 이웃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82세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모든 걸 맡기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82세 김영자의 싸움은 이렇게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를 우습게 본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었고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데 나이는 상관없어요.